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금 독일 지난주에는 이제 독일 통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의 통일이 지금 다가온 것 같은데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중국의 움직임을 조금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바라보겠습니다. 네. 예, 독일 통일정보연구소의 박상봉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전공이 독일 통일경제. 네. 독일에서 이제 예. 통일 과정을 쭉 봤고요. 예예. 1980 제가 82년에 독일에 가서 10년 동안 독일의 현장에 있으면서 통일을 다 봤고, 예. 특히 이제 동독 재건에 관해서 아주 현장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그 모습들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그것을 한국에서 알리는데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요즘에 보면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한미 관계를 의도적으로 좀 파탄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한미 관계가 상당히 지금 위기인데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엔 문재인 정부가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미국과 전혀 엇박자를 내고 있고, 특히 그것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이번에 지난 20일 날 미국이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을 보면 그동안 우리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북한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북한과 대화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은 전혀 그와 걸맞지 않은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만 보더라도 한미 공조가 좀 어긋나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또 개성공단을 확대하겠다, 북한의 생수를 반입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북한 지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매우 위험한데요. 우리나라가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이어 어저께 미국이 또 21일자로 또 더 강력한 추가 제재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지금 북한의 교통성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선박 회사들이 다 제재 명단에 포함되어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의 4개 무역회사 2013년부터 거의 매년 6억 달러 이상씩 북한에 수출해 하였던 그런 4개의 무역회사가 이번에 제재 명단에 올랐고,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될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모든 거래가 중단되는 조치를 맡게 됐죠.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핵 포기는 절대 타협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가 오히려 북한에 생수다, 인도적 지원이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나서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특히 얼마 전에는 문정인 외교특보의 그런 한미동맹 파기 발언 등등, 추미애 대표의 또 한미 FTA 폐기 이런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의견을 통합하지 않은 그런 막말들을 막 쏟아내므로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미 동맹이 점점 균열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이 가장 심각한 거는 우리나라도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가지고 한국의 은행들이, 그러니까 한국의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우리가 무역 거래를 하면은 한국의 은행을 통해서 돈이 들어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국의 은행들이 미국하고 거래가 완전히 단절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은행들이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하겠죠. 이제 지금의 이렇게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안이 나온 상황에서도 예.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고 예. 대한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일로 생각되고 그런 짓은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특히 이제 경협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개성공단을 통해서 대북 경협을 좀 논하고 있는데 제가 경협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뭐 예. 단순한 뭐 무역 거래 또는 있고 아니면 예. 합병 합자회사, 조인트 벤처 같은 것도 예. 있을 수 있고 직접 투자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개성공단 같은 거는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뭐냐면 뭐 결론적으로 얘기해보면 북한과 예. 직접 투자 또는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전부 망했죠. 예. 대표적인 게 현대 아산 아닙니까? 예. 현대 아산은 지금 뭐 완전히 뭐 부도 그렇죠. 회사가 없어지고 그리고 정몽원 회장은 뭐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70년, 80년대에 제일교포 상공인들이 예. 대북 경협 사업을 열심히 했었어요. 예. 뭐 130여 개 제일교포 기업들이 북한과 예. 합병해서 합자회사를 통해서 북한에 경협을 열심히 했죠. 투자도 거기서 하고. 예. 근데 130개 기업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더 웃기는 건 중국 기업들도 북한에 투자했다가 어렵죠. 돈 떼는 경우가 많아서 중국의 뭐 지방 정부에서는 이 자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북한에 투자하는 거를 이제 하지 말라고 권고도 하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는 계속 북한에 뭔가 투자를 하겠다는 거는 이건 좀 그렇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예. 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만은 또 물론이고 미국과의 그렇게 공조가 이렇게 삐걱거릴 수 있습니까? 예. 한미동맹 지금 거의 70년이 돼가고 있는데 예. 이 정도의 균열을 보인 적은 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참 최근에는 또 뭐 85명이 단체 관광객이 애틀랜타 공항에서 되돌아오는 그런 사건가 미국의 입국이 거부됐죠. 예. 그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뭐 우리나라가 저 아프리카의 그 형편없는 제3세계 국가에 속한 나라도 아니고 예. 이러한 이러한 사건 같은 거는 정말 우리가 미국이 대한민국을 이제 더 이상 동맹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불신이 쌓이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했을 때도 이제 숙소 가는 길목에 이 시위대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물병을 던지고 페트병을 던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 전용 차가 560m를 역주행해가지고 그 지역을 빠져나갔다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있어요. 한국 언론은 아닌데 일본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 숙소 주변에도 이 반미 시위대들이 몰려가가지고 도탈드 트럼프 해가지고 노망난 영감탱이라고 이 북한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를 그대로 이 피켓을 들고 그렇게 반미 시위를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 만찬상이 이 테이블 위에 또 밥상을 올려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사상을 갖다 줬다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앞에 들어갈 때 이제 우리 의장대가 가로막고서 이제 의장 사열 행렬을 했는데 그게 상여가 나가는 행렬하고 똑같다. 그 지역에서 상여 나갈 때 그 이제 뒤에 웅부차가 나가고 앞에 이제 의장대 태평소 불면서 나가는데 그 음악도 똑같고 패턴이나 형태가 똑같았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죽으라고 하는 저주를 퍼부은 거다. 이제 그런 지적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뭐 이제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미국의 뭐 이 정보기관에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분이 많이 상했을 것 같고 지금 뭐 미국에서는 한국을 이제 적성국가로 분류하는 이런 움직임이 또 나오더라고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정말 큰일이죠. 예. 뭐 특히 우리나라는 분단국 아닙니까? 예. 지난 시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분단국이 지금 5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소독,
베트남, 예멘, 중국, 우리 한반도. 여러분 가만히 들어 보면 분단국이 통일을 자유민주 통일로 이룬 나라는 서독군이 없어요. 특히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분단국으로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연방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정말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원한다면 미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이라는 강력한 패권 국가로서의 역할이 우리를 뒷받침해 줄 때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가능한 것이지, 만약 미국이 반대하는 통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뭐 일본이 최근에 행태에서 보듯이 일본은 미국의 원자폭탄을 두 번이나 맞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굴욕적이다 할 정도로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까? 두둑에 맞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 내몸한 것을 아는 거죠. 일본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하룻밤까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렇게 미국을 푸대접하고 그 중국에 기울어서, 우리가 과거 구한말 사태를 되돌아볼 때도 정말 고종이라는 우리 왕이, 조선 왕조가 시대를 완전히 오판하고 그 결과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 우리 조선 민족의 식민지 지배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때도 보면 이 전 세계가 러시아의 팽창을 막으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이제 아간 파천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제 세계 각국은 일본 보고, 야 한국을 식민지로 해가지고 러시아의 팽창을 막아라, 뭐 이런 묵시적인 동조가, 묵시적인 뭐 그런 합의가 다 돼버린 거죠. 근데 지금도 이 중국의 팽창을 막으려고 하는데, 전 세계 힘을 모아서 중국의 팽창을 막으려고 하는데,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이제 중국에 확 달라붙는 이런 또 멍청한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정부 각 중요한 포스트에 반미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배치되어 있고, 드러나게 미국 한미동맹이 깨지면 중국에 붙어 살면 된다고 하는 이런 식의 말들을 공공연히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 나라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의 사례도 보듯이 독일 통일도 결국은 미국이 서독을 지원해서 통일을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초기에 뭐 종전 이후에 스탈린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마샬 플랜을 도입해서 서독을 돕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데나우 총리가 참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또 서독 또 서방 세계와의 관계를 복원함으로 해서 그리고 뭐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서방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 그것이 이제 전통이 되고 그것이 뿌리가 돼서 1989년 동독이 뭐 급변 시기에 결국 가장 먼저 서독의 손을 들어준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라는 나라는 늘 유럽의 어떤 뭐 전쟁 도발국이고 전쟁 범죄국이고 하는 인식 때문에 독일의 통일을 바라던 민족은 아무도 없었죠. 뭐 미국조차도 사실은 독일의 통일을 내심으로 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동독의 상황을 잘 읽고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동독이 거세지는 반공산 저항운동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읽은 당시 부시 대통령이 서독의 손을 들어준 거죠. 뭐 그것이 계기가 됐고 어쨌든 서독이 미국이 백업한 서독의 콜 총리는 정말 강력한 통일 외교를 추진해서 오늘날 자유민주 통일을 이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꼼수로 미국을 배신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참 걱정스럽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보십시오. 중국과 국경을 하고 있는 나라가 몇 개죠? 뭐 9개인가요? 뭐. 예, 뭐 맞습니다. 어느 나라하고도 관계가 좋은 나라가 없어요. 중국이라는 나라. 다 싸우고 있습니다. 다 싸우고 있죠. 예. 그 중국은 힘으로 세계를 제패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뭐 미국 하면 뭐 미국 패권국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지향하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켜내고 만들어가는 미국식의 가치가 있거든요. 중국의 가치가 뭡니까? 중국의 소프트 파워가 도대체 뭐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그런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인정하려 주는 나라 하나도 없거든요. 그치. 이런 나라가 어떻게 패권국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나라가 지금은 힘으로 어느 정도 경제가 지탱되고 있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소수민족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힘과 억압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유지될 수 있을지, 좀 더 우리가 20년, 30년을 내다본다고 한다면 절대로 중국에 붙어서 우리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역사도 되돌아보면 왜 일제 36년 지배된 식민 지배의 역사만 기억합니까? 1000년을 중국에 조공바치고 살던 사대주의하고 세자 책봉받고 그렇게 살던 중국의 그 조선 또는 고려 민족에 대한 수탈과 그런 지배 행위는 거기는 기억하지 않는 것은 더욱더 좀 기이한 현상이다. 우리나라가 뭐 중국의 사대주의 DNA를 가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지 걱정이 없습니다. 참 이 안타까운 지금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에 돌아가는 걸 보면은 지금 중국이 지금 짐바브웨이에서 대통령이 실각을 했는데 그 실각한 그 무가베 대통령이 중국을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수탈을 많이 해간다. 이런 식으로 뭐 비판을 해놓으니까 이제 중국이 개입해서 이제 쿠데타 일어났다 이런 게 지금 계속 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지금 반중국 정서가 서서히 퍼지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도 미국이 없다면은 중국이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권을 엎어버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행패를 부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뭐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중국의 동북공정 같은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고대사, 근현대사를 쭉 나다 보면 특히 이제 동북공정은 뭡니까? 고구려사의 역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는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백제사까지 자기들 거라고 하던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고구려사 역사는 중국을 지배한 역사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중국에 침략당하고 지배당한 역사지만 고구려 역사는 중국의 그 방활한 만주는 말할 거 없고 중국 중원을 다 지배하던 고구려 역사를 이제는 자기네 한족의 주변 민족의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역사 왜곡까지 서슴지 않는 중국인데 만약에 미국이 없다면 중국의 형편은 이루 말할 수도 없죠.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는 이미 미국만 없으면 한국을 이미 벌써 손봤다 이런 이야기도 뭐 서슴지 않게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깍듯하게 하고 이제 존중해주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상하게 문재인 정권은 막 억압하는 중국에 달려가는 걸 보면 상당히 좀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그게 중화사상이라는 게 뭐 중화사상은 중국이 중심이죠. 중국은 황제의 나라고 다른 나라들은 왕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나라가 왕의 나라를 보살펴 주는 게 중국의 질서인데 미국의 국제 질서는 그게 아니죠. 1대1이죠. 그렇죠. 1대1. 대한민국도 1대1, 뭐 아프리카과도 1대1의 미국의 그
원칙이기 때문에 예.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 세계 국제 질서에 평화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의 일부 잘못된 부분들을 정말 과대 포장해서 반미주의를 만들어가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의 후세를 생각할 때 더 이런 일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분단국이 저절로 알아서 자유민주 통일 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베를린, 예멘 보십시오. 중국의 미래를 보십시오. 결국 정말 유일한 나라, 자유민주 통일을 이룬 나라는 독일이 서독뿐이 없습니다. 독일뿐이 없습니다. 독일이 그만큼 민도도 강했고 예. 독일 지도자들의 국제 정세를 보는 눈 그리고 외교적 능력 이런 것들이 탁월한 면 이런 것들이 있죠. 다만 이제 독일이 통일 후에 어려웠던 것은 기대치 않은 통일을 이룬 후에 정말 동독 재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범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 시행착오가 우리에게는 약이죠. 예. 정말 그 시행착오만 피해가도 이미 독일보다 쉽게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 독일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북한은 경제적으로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북한은 어느 정도 경제도 올려놓은 다음에 통일해야 통일 비용이 적게 든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처럼 궤변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벌판에 개발하는 게 쉽습니까? 강북구나 중소도시 그런 데 개발하는 게 쉽습니까? 결국 벌판에 개발하는 게 쉽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벌판에 최신 기술을 도입해서 잘 짜여진 정책으로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간다면 그것이 훨씬 빠른 길입니다. 기존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북한의 동독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정말 기업들은 정말 청산해야 할 기업들이 한 3분의 1 정도 있는 겁니다. 8,500개 기업 중에 한 3,000개 기업이 도산돼야 마땅하다, 청산돼야 마땅하다 할 기업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하니까 그거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걸 살려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청산했으면 더 빨리 동독 재건을 이룰 수 있었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은 우리가 경제가 지금 바닥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가 바닥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회입니다. 그런 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서독이나 일본이 전쟁에서 패전국 아닙니까? 정말 잿더미뿐이 안 나온 나라들 아닙니까? 그 나라가 4반세기 만에 세계 2, 3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진짜 사실은 미국의 엄청난 것보다 사실은 많은 경제 발전과 개발 성장에 지장을 주는 것들이 기득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경제 개발을 오늘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짓더라도 어렵습니다. 도로 하나 닦으려고 해도 어렵거든요. 왜? 기득권들이 그 발전의 저해 세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나 서독 같은 나라가 잿더미가 된 거는 물론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정말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는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고선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기 위한 초토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 기득권을 없애고 싹 다 없애고. IMF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만 IMF 구조조정이 오히려 그 이후에 경제 발전을 구조조정하고 경제 발전을 재촉했던 촉매 역할을 한 거와 똑같은 현상이죠.
오히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에 투자하고 북한에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어낼 한국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독일 통일에 있어서 주변국들이 많이 반대를 했죠. 물론 군사 강국 그리고 정치적으로 강국인 독일을 원하지 않았던 주변 나라들의 문제도 있었지만 뒤에 흘러놓은 얘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주변국들이 반대했느냐, 특히 프랑스, 영국, 주변 유럽국들이 왜 반대했느냐. 동독이라는 나라가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드러낸 얘기는 아닙니다만 슈피겔이라는 독일의 잡지에서는 그런 얘기를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 원석에 소독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면 다이아몬드 원석은 찬란한 다이아몬드로 빛날 거라는 것 때문에 주변국이 반대하고 있다. 독일 통일을.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통일 비용은 오히려 북한이 아프리카 신흥 국가의 엉성한 개발이 안 된 걸 좀 오히려 다행이다. 차라리 제로 베이스에 지금은 오히려 원석이다 말이죠. 동독이 다이아몬드 원석이라고 한다면 북한은 오히려 다이아몬드 보물 창고다 말이죠. 우리가 통일한 후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들여서 그 원석을 다이아몬드를 깎아내고 개발하고 재련하고 연마한다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통일된 한국은 정말 세계에서 우뚝 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것이 절대 제 얘기 아닙니다. 이것이 이론적인 배경이 있고 이런 전례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짐 로저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투자자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지막 내가 전 재산을 투자할 것은 북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북한에 투자를 하죠? 북한이 바닥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3, 4층 건물, 뭐 낡은 건물, 뭐 인프라 엉망인 이런 거, 철도 뭐 이런 거 말이지요. 그 옛날 모델로 착등이 있으면 투자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거 뜯어내고 그거를 갖고 있는 기득권들하고 또 뭐 다툼을 벌리고 또 협상을 벌리고 비용이 들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북한은 다행히 김정은이 그런 걸 안 했거든요. 군사 부분만 팽창시켜 놨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킨 게 없기 때문에 정말 농촌 아닙니까? 그리고 벌판 아닙니까? 뭐 거기다가 우리의 최신 기술을 들여서 국제사회에 투자자들이 모여서 말이죠. 인프라 구축하고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투자 결실을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 뭐 중국 같은 나라는 뭐 뺏기도 하고 송금도 못하게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하면 전 세계 투자자들의 투자처는 북한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흔히 햇볕론자들, 점진전 통일론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독일의 예를 들어서 충분히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독일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소위 헌법 146조를 얘기했던 3인당의 오스카 라폰테인 같은 사람은 바로 통일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계별로 통일헌법을 만들고 단계별로 협상을 거쳐서 통일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만약에 그게 됐다면 오늘 같은 독일은 경제 강국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헬무트 콜 총리처럼 그대로 북한을 편입시키고 동독을 편입시키고 정말 동독이 편입됐건 얘기는 구공산 권력이라는 나라가 힘을 못 쓴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 구공산 권력 엘리트들이 집단 권력이 동독 재건 과정에 힘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경제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부정부패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근데 이 나라 정부가 김정은 정권과 단계별로 통일 협상을 추진해서 경제 통합을 이루고 뭐 해가면서 우리가 통일된 나라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은 점진적 통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배경에는 동독 재건 과정에 동독 공산 권력, 북한의 공산 권력을 개입할 여지를 주는 겁니다. 예. 그들은 반성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예. 아주 쉬운 얘기를 들어봅시다. 삼성전자하고 북한의 전자회사가 통합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북한의 전자회사가 삼성전자회사를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북한의 전자회사가 사사건건이 1대1로 대화하고 협상하고 모든 정책 과정에 개입한다고 한다면 그 삼성전자와 북한 전자회사와 합병해서 망하는 겁니다. 예. 동일한 얘기죠. 예. 우리가 북한과 점진적으로 협상과 경제 통합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고 해간다는 얘기가 단계적 통합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북한의 그 파탄낸 경제를 만들어 온 그 구자들에게 예. 동독 재건 과정에 의사결정력에 권한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고리를 또 만들어내자는 거 아닙니까? 말이 점진적 통일이고 뭐 대화를 통한 단계적 통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처럼 그 이면에 엉뚱한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동독은 우리가 동독 재건, 동서독 통일의 과정은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가 너무나 많죠. 이런 얘기들을 독일의 통일이 점진적 통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독일 통일을 도외시하고 폄훼하고 이런 행태들이 그동안 많이 벌어져 왔습니다. 예. 이것은 정말 한국 해변론자들이 반성하고 정말 더 이상 이런 궤변 같은 얘기들을 안 하는 것이 통일된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박상봉 대표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통일 과정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